이 노인네가 기운 없으면 집에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돌아다니는 거야? 어르신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 잡고 일어나 보세요. 위험에 처한 혜수는 자신을 도와주는 이 여자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찾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지금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정간의 곰탕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72살 정혜수는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누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지만 혜순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매출 보고서입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혜순은 서류를 펼쳐 들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전년 대비 마이너스 43%. 혜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43%라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회장님께서 직접 감수하신 신메뉴들이 고객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지점장들 말로는 예전 맛이 아니라는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고. 혜수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혜순 자신도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더 이상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3년 전이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진 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미각 상실증. 의학 용어로는 에이지유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혜순의 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맛도 짠맛도 매운맛도 모든 게 그냥 텅 빈 느낌뿐이었어요. 회장님, 오늘 주주총회에서 최 전무가 또 회사 매각건을 꺼낼 겁니다. 이번엔 사모펀드까지 끌어들였다는 첩보가. 그 새끼가 뭘 어쩌겠어? 내가 대주주인데. 혜수는 강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 최 전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고 혜수는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맛을 모르는 요리사가 무슨 수로 메뉴를 개발하겠어요? 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힘없이 처진 어깨, 그리고 텅 빈 눈동자. 이게 맨손으로 곰탕 제국을 일군 정혜순의 모습이란 말인가요? 김 실장, 전국에 우리 매장이 몇 개지? 47개입니다, 회장님. 47개. 나 혼자 시작해서 47개까지 만들었어. 30년이 걸렸지. 그런데 이제 와서 팔아먹으라고? 절대 안 돼. 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곧 힘이 풀렸어요. 싸울 무기가 없었거든요. 맛을 잃은 요리사는 그저 빈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주주총회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주요 주주들과 임원진이 모여 있었어요. 최 전무가 일어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합시다. 우리 회사는 3년째 적자입니다.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부도가 납니다. 제가 만난 사모펀드 측에서는 3천억 원의 인수의향을 밝혔습니다. 지금 팔면 우리 모두 큰 돈을 챙길 수 있어요. 주주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닥쳐. 내가 살아있는 한 이 회사는 절대 안 팔아. 회장님,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연세도 이제 70이 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버티시렵니까? 최 전무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주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3개월만 주십시오. 3개월 안에 제가 회사를 살리겠습니다. 어떻게요? 신메뉴는 다 망했잖아요. 회장님이 직접 개발하신다는 그 특급 레시피는 어디 있습니까? 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한주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최 전무 말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회장님 혼자서는 힘드십니다. 매각 안건을 표결에 붙이는 게 기다려 주십시오. 제발 3개월만요.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애걸하는 순간이었어요. 주주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한주주가 입을 열었어요. 좋습니다. 3개월 드리죠. 대신 그때까지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매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때는 회장님도 매각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리 선택지가 없었어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혜수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정말 3개월 안에 가능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지. 안 하면 이 회사는 끝이야. 혜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27살의 딸 연주와 8살 손녀 연희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연주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있었고 연희는 엄마 치마를 붙잡고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연주야, 내가 그때 만들었다던 레시피, 그게 정말로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혜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5년 전 딸이 자신에게 보여주려 했던 새로운 레시피. 하지만 혜순은 그때 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고집불통처럼 전통만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 레시피를 들고 자신을 찾아오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연주야, 엄마가 미안해.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혜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딸이 남긴 레시피를 찾아내겠다고. 설령 맛을 볼 수 없어도 냄새와 기억으로라도 그 맛을 재현해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혜수는 김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전국 맛집 리스트 뽑아. 곰탕 잘하는 집, 설렁탕 잘하는 집, 전부 다. 우리 직접 가볼 거야.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데. 됐어. 앉아서 죽을 바엔 발로 뛰는 게 낫지. 혜순의 눈에 다시 불빛이 돌아왔습니다. 비록 미각은 사라졌지만 코는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50년 동안 곰탕만 끓여온 손의 감각도 남아있었습니다. 마지막 승부를 걸 시간이었어요. 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혜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와도 좋았어요. 이미 인생에서 가장 큰 폭풍은 겪었으니까요. 사진 속 딸과 손녀를 보며 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연주야, 연희야. 엄마가 할머니가 너희 유산을 지켜낼게. 꼭. 그렇게 혜순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혜순의 눈앞에 27살 딸 연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그날도 이렇게 따스한 봄날이었죠. 본점 주방에서는 국물 끓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커다란 가마솥 앞에 서서 국자로 육수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때 주방 문이 열리면서 8살 연희가 통통 튀듯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연희의 볼은 사과처럼 발그레했고 머리에는 노란 리본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혜수는 국자를 내려놓고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비누 냄새가 났죠. 우리 강아지 왔구나. 엄마는?
엄마는 차에서 짐 내리고 있어요.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연희가 가방에서 구겨진 알림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혜수는 안경을 고쳐 쓰고 알림장을 들여다봤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선생님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연희 최고야. 상 줘야겠다. 뭐 먹고 싶어? 곰탕? 할머니가 끓인 곰탕이요. 혜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주방 문이 다시 열리면서 연주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연주는 혜순을 꼭 닮은 이목구비의 단아한 인상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새로운 레시피 드디어 개발했어. 연주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혜순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새로운 레시피? 우리 곰탕은 30년째 같은 맛인데 뭘 바꿔? 엄마, 이건 정말 비밀인데 이거 하나면 국물의 깊이가 정말 달라진다니깐. 재료 투입 순서만 바꾸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맛이 된다고. 연주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메모와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혜수는 노트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죠. 연주야, 우리 맛은 이미 완벽해. 손님들이 30년 동안 찾아오는 이유가 뭐겠어? 바꾸면 안 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맛 좀 봐주세요. 분명히 달라요. 더 깊고, 더 진하고, 더. 안 돼. 전통은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야. 혜순의 목소리가 주방에 메아리 쳤습니다. 연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하지만 곧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직접 증명할게요. 어머니 생신날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날 제가 이 레시피로 곰탕을 끓여서 어머니를 놀라게 해드릴게요. 연주는 노트를 다시 가방에 넣고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는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눈치를 살폈어요. 엄마, 화났어? 아니야, 우리 딸. 엄마는 괜찮아. 그냥 할머니한테 멋진 선물 준비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연주는 연희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혜순을 돌아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우리 25일 후에 다시 올게요. 생신날에요. 꼭 놀라실 거예요. 혜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솥 앞으로 돌아가 국자를 들었죠. 연주는 한숨을 쉬고는 연희를 데리고 주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엄마 옆에 누워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화나셨어? 아니야, 연아. 할머니는 그냥 변화가 무서운 거야.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래. 근데 엄마 레시피는 정말 맛있어? 응, 엄마가 100번도 넘게 만들어 봤어. 분명히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연주는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에서 연희의 알림장을 꺼냈어요. 연아, 엄마가 중요한 부탁 하나 할게. 이 알림장에 엄마 레시피 좀 적어줄래? 엄마 글씨는 너무 흘렸어서 할머니가 못 알아보실 것 같아. 응, 내가 예쁘게 써줄게. 연희는 알림장을 펼치고 연필을 잡았습니다. 연주가 천천히 불러주는 대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받아 적었어요. 무 먼저, 그 다음 양지머리, 그 다음 양파. 순서가 중요하다고 연주는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그라미까지 쳐가며 적었어요. 다 썼어요, 엄마. 고마워, 우리 딸. 이제 자자. 할머니 생신날에 이 레시피로 맛있는 곰탕 끓여드릴 거야.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20일 후 연주는 생신 선물로 준비한 재료들을 차에 가득 싣고 혜순에게 가던 중이었어요. 연희도 옆자리에 앉아 알림장을 꼭 쥐고 있었죠. 빗길이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멈춰섰고 연주는 급하게 핸들을 꺾었어요. 차는 중앙선을 넘었고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쾅!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와 함께 세상이 뒤집혔어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차체가 구겨졌습니다. 연주는 핸들에 머리를 부딪혔고 연희는 뒷좌석으로 튕겨나갔어요. 알림장은 연희의 손에서 떨어져 차 바닥구석으로 굴러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혜수는 본점 주방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연주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보이지 않았어요. 손녀는요? 제 손녀는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튕겨나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일주일 동안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빗물에 씻겨 내려갔을 거라는 게 경찰의 추측이었습니다. 혜수는 딸의 장례식장에서 통곡했어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연주야, 미안해. 엄마가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내 레시피를 한 번만 맛봤어야 했어. 제발 용서해다오. 하지만 관 속의 연주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혜수는 그날부터 25년 동안 매일 밤 연주의 사진 앞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연희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혜수는 연희도 죽었을 거라고 체념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혜수는 그날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연주의 말을 들어줬더라면, 만약 레시피를 봐줬더라면 그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연주는 굳이 생신 선물을 준비하러 나서지 않았을 테고 연희는 지금 33살의 건강한 여자로 자랐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만약은 없었습니다. 혜순의 뺨을 눈물이 타고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혜순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어요. 거울 앞에 선 혜순은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핏기 없는 입술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혜순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고 중얼거렸어요. 맛을 잃었어도 코가 있고 50년 경험이 있다고 되뇌었습니다. 혜순은 옷장에서 편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화려한 명품 정장이 아니라 청바지와 면 셔츠였습니다. 이제 회장실 책상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직접 발로 뛰어야 했습니다. 아침 7시 김 실장이 회사 승합차를 몰고 혜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뒷좌석에는 큼직한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김 실장은 전국 곰탕 맛집 리스트 123곳을 정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간편식, 상비약, 보온병도 준비했다고 했어요. 혜순은 잘했다며 오늘부터 전국 투어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혜순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김 실장이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인천 소래포구 근처의 50년 전통 곰탕집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혜순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3개월, 90일 안에 반드시 답을 찾겠다고요. 김 실장이 정말 가능할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각이 없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혜순은 자신에게는 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곰탕만 끓여온 손이 있다고 했어요. 딸 연주가 만든 레시피는 분명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혜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김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간판에 할매 곰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해수는 차에서 내려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젊은 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해수는 자리에 앉아 곰탕을 주문했어요. 잠시 후 하얀 국물이 담긴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해수는 코를 그릇 가까이 가져갔어요.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소고기 냄새는 나는데 깊이가 없었어요. 끓인 시간이 짧은 것 같았습니다. 해수는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텅 빈 느낌뿐이었어요. 실망스러웠지만 표정은 감췄습니다. 해수는 김 실장에게 다음 장소로 가자고 말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식당을 돌았습니다. 해수는 하루에 5곳씩 식당을 돌아다녔어요. 수원, 평택, 천안, 대전을 거쳤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해순이 찾는 그 맛은 없었습니다. 조미료 냄새만 진동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순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어요.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쉬는 게 어떻냐고 했어요. 너무 무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순은 고집스럽게 거절했어요. 시간이 없다며 이미 일주일이나 날렸는데 뭐 하나 건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해순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2주일째 되던 날 전주의 한 곰탕집에서였습니다. 해순은 국물을 한 모금 떠서 냄새를 맡았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냄새가 뭔가 익숙했어요. 해순은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6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해순이 이 곰탕 레시피를 어디서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라고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옛날에 서울에서 식당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해순이 어디냐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청담동이었다고 들었다며 한 50년 전쯤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청담동은 자신이 처음 식당을 연 곳이었습니다. 해순은 혹시 그 할머니 성함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셔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해순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식당의 맛도 해순이 찾는 것과는 달랐어요. 비슷했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해순은 벌써 67곳의 식당을 돌아다녔어요. 몸무게는 5kg이나 빠졌고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김 실장이 병원에 가자고 몇 번이나 권했지만 해순은 거절했어요. 아직 멀었다며 반도 못 돌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부산의 허름한 모텔 방에서였습니다. 해순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기침이 나와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손수건에 붉은 핏자국이 묻어났어요. 해순은 손수건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해순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해순은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아직 2달 남았다고 되뇌었습니다. 해순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그리고 다시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날 저녁 경남 어느 시골 식당에서였습니다. 해순이 국물을 떠서 냄새를 맡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김 실장이 해순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해순의 몸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쓰러진 겁니다. 김 실장이 회장님을 부르며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쳤어요. 김 실장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혜수는 의식이 없었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당장 입원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입원할 시간이 없어요. 링거만 맞고 갈게요. 김 실장이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쳤지만 혜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링거를 처방했어요. 링거를 맞으면서 혜수는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정관의 곰탕이 사모펀드에 매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격화됐다고 했어요. 혜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 전무가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거예요. 주주들을 압박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혜순은 이를 악물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어요. 벌써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링거가 다 떨어졌습니다. 혜수는 일어나 병원을 나섰어요. 김 실장이 부축하며 정말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혜수는 괜찮다며 다음 장소로 가자고 말했어요. 차가 달리는 동안 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혜수는 가방에서 연주와 연희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연주야, 연희야. 할머니가 못 찾으면 어쩌지? 너희가 남긴 유산을 지키지 못하면 어쩌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혜수는 눈물을 닦고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아니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반드시 찾을 거라고 되뇌었어요. 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비록 몸은 망가져가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꺾이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지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2달째 접어든 어느 날 혜수는 강원도 속초의 한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원조 할매 곰탕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어요. 인터넷 후기로는 별점 4.8이었고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핸드폰으로 후기를 보여주며 여기는 국물이 정말 진하다고 소문났다고 말했어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점심시간이라 북적거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40대 남자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혜순과 김 실장은 구석자리에 앉아 곰탕 2개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하얀 국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혜수는 코를 가까이 가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인공적인 냄새가 났어요. 화학 조미료 특유의 자극적인 향이었습니다. 혜수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기름기가 너무 많았고 색깔도 인위적으로 하얗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혜순이 사장을 불렀습니다. 사장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혜수는 곰탕을 얼마나 끓이는지 물었습니다. 사장은 3시간 정도 끓인다고 대답했어요. 빠르게 회전시켜야 손님들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혜순의 얼굴이 더욱 굳었어요. 진짜 곰탕은 최소 12시간은 끓여야 하는데 고작 3시간이라니요. 그리고 이거 다시 다 넣으셨죠? MSG 냄새가 진동을 해요. 사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누가 조미료를 안 넣냐며 다들 넣는다고 말했어요. 안 넣으면 맛이 안 난다는 변명이었습니다. 맛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제대로 끓일 줄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곰탕이에요? 화학약품탕이지. 혜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사장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싫으면 먹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다 맛있다고 하는데 유독 혜순만 트집을 잡는다는 투였어요. 혜순은 자신이 50년 동안 곰탕을 끓여온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짜 맛으로 장사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고 따졌어요. 사장이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 실장이 급히 혜순을 말리며 그만하고 가자고 했어요. 혜순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진짜 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식당을 나오며 혜순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 실장이 부축했지만 혜순은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런 식당이 맛집으로 소문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혀가 다 죽은 건가? 이게 맛집이라고? 혜순은 차에 올라타 창밖을 노려봤습니다.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혜순은 서울 근교의 유명 프랜차이즈 곰탕집에 갔습니다. 전국에 200개 매장을 가진 대형 체인이었어요. 혜순은 일부러 정체를 숨기고 일반 손님처럼 주문했습니다. 곰탕이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담긴 그릇, 정갈한 고명이 있었어요. 겉모습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냄새를 맡는 순간 혜순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나였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냄새가 났어요. 레토르트 포장된 국물을 데운 것 같았습니다.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지만 역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니,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느낄 수 없는 거였죠. 이것도 공장제야. 손맛이 하나도 없어. 혜순은 김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요즘은 다들 이렇게 표준화하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추세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말이 돼? 음식은 사람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야. 기계가 무슨 정성을 알아? 혜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혜순은 15곳을 더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조미료 범벅, 공장제 국물, 성의 없는 재료뿐이었습니다. 진짜 맛을 찾을 수 없었어요. 대구의 한 식당에서는 국물에 화학 증백제를 넣은 게 코끝으로 느껴졌습니다. 광주의 한 곳에서는 고기를 제대로 손질하지 않아 잡내가 진동했어요. 대전의 한 식당은 뼈를 우려낸 게 아니라 그냥 물에 조미료만 풀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혜순은 차 안에서 주먹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였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는데 진짜 맛을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김 실장이 혹시 기준이 너무 높은 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준이 높은 게 아니야. 조미료 덜 넣고 오래 끓이고 정성껏 만드는 게 뭐가 어려워? 그게 기본이라고. 혜순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김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혜순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전북의 한 시골 식당에서였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곳이었어요. 인터넷에도 나오지 않는 정말 로컬 식당이었습니다. 혜순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문을 열었어요. 팔수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반겼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주름투성이 손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혜순은 곰탕 2개를 주문했습니다. 할머니는 느릿느릿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에 곰탕이 나왔어요. 혜순은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습니다. 순간 놀랐어요. 조미료 냄새가 없었습니다. 진한 사골 냄새만 났어요. 혜순은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찾았나 싶었어요. 혜순이 얼마나 끓이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14시간쯤 끓인다고 대답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끓인다고 했습니다. 조미료는 넣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영감이 살아계실 때부터 그랬다며 조미료를 넣으면 진짜 맛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혜순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찾았나 싶었어요. 진짜 맛을 하는 곳을 찾은 건가요? 하지만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코로 향을 음미하는 순간 혜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미료는 없었지만 깊이가 부족했어요. 재료 투입 순서가 잘못됐거나 불 조절이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혜순은 실망감에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할머니는 정성껏 만들었지만 딸 연주가 개발했다던 그 맛은 아니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혜순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혜순의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김 실장이 오늘은 이만 쉬자고 말했어요. 너무 지쳤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쉴 수가 있어야지.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혜순은 답했어요. 혜순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김 실장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 모텔방에서 혜순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자신이 찾는 맛은 이 세상에 없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딸 연주가 만들었다던 그 레시피는 사고와 함께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닐까요? 혜순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니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되뇌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답은 보이지 않았어요. 2달하고도 2주일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혜순은 부산의 한 모텔에서 눈을 떴어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김 실장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혜순은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저 물 한 잔만 마셨어요.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혜순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서울로 돌아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병원부터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혜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갈 곳이 남았다고 말했어요. 오늘은 옛 본점 근처를 가볼 거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옛날 직원들 중 누군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요. 차가 서울로 향했습니다. 혜순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혜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딸 연주와 손녀 연희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차는 청담동 구 본점이 있던 자리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고층 빌딩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옛 모습은 흔적도 없었어요. 혜순은 빌딩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당시에 일하셨던 분들 연락처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김 실장이 물었습니다. 혜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년 전 일이지만 몇몇 사람들 이름은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방장이었던 박 씨가 떠올랐어요. 그는 연주와 함께 레시피 개발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혜순은 옛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번호가 바뀌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시간을 넘게 전화를 돌렸지만 소득이 없었어요.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박 주방장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혜순은 실망했지만 혹시 남긴 물건이나 메모가 없는지 물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실 때
자꾸 연주 씨 얘기를 하셨어요. 레시피가 어쩌고, 순서가 어쩌고, 계속 중얼거리셨죠. 혜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더 기억나는 게 없냐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치매가 심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유품 중에 낡은 수첩이 하나 있긴 합니다. 요리 관련된 메모들이 빼곡했던 것 같은데, 그거 아직 있습니까? 제가 꼭 봐야 합니다.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집에 보관 중이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혜순은 주소를 알려주고 기다렸어요. 1시간 후, 박 주방장의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손에 낡은 가죽 수첩을 들고 있었어요. 혜순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겉표지는 낡아서 거의 떨어질 지경이었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어요. 재료 목록, 끓이는 시간, 불 조절 방법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그러다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연주양의 신 레시피 마이너스 순서 변경. 혜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였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에서 혜순은 낙담했어요. 순서가 반대였습니다. 자세한 건 연희가 알림장에 적었는데 그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단지 순서를 바꿨다는 것, 그리고 연희가 그걸 알림장에 적었다는 것만 나와 있었습니다. 혜수는 수첩을 꼭 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순서가 반대라니. 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의 순서일까요? 재료 투입 순서? 끓이는 순서? 아니면 다른 뭔가? 알 수가 없었어요. 연희만이 그 답을 알고 있었는데 연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혜수는 박 주방장의 아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첩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아들이 돌아간 후 혜수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고 또 읽었어요. 혹시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없었습니다. 혜수는 수첩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창밖으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넌 어디 있니? 할머니한테 그 비밀을 알려줄 수 있니? 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결국 답을 찾을 수 없는 걸까요? 순서가 반대라는 것만 알았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혜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계속 찾아야지. 혹시 연희가 살아있을지도 몰라. 혹시 어딘가에서 그 알림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혜순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던 아이가 지금 나타날 리 없었어요. 그건 혜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게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혜순은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에 올랐어요. 남은 시간은 2주일 뿐이었습니다. 2주일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회사는 매각되고 50년 역사는 막을 내릴 거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연희가 살아있기를, 제발 그 알림장이 어딘가에 남아있기를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답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혜순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7일 뿐이었어요. 김 실장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주주총회가 이번 주 금요일로 확정됐다고 했어요. 그날이 혜순의 최후 통첩일이었습니다.
혜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기력이 다 빠져 있었어요. 김 실장이 부축해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혜순의 모습은 유령 같았어요. 뺨은 푹 꺼졌고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제발 병원에. 김 실장이 애원했지만 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도 나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낸 마지막 몇 곳의 식당 리스트였어요. 혜수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김 실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연락이었어요. 주주총회 준비 관련해서 당장 처리해야 할 서류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제가 어떻게... 괜찮아요. 회사로 가세요. 나는 혼자서도 괜찮으니까. 혜순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일도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1시간이면 돌아올게요. 제발 무리하지 마시고 차 안에서 기다려주세요. 김 실장은 몇 번이나 당부하고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혜수는 혼자 남았어요. 차 안에 앉아 있으려니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혜수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조금만 걷다가 돌아오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허름한 집들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졌어요. 오래된 마을이었습니다. 혜수는 벽을 짚으며 조심조심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비켜, 비켜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순이 돌아볼 새도 없이 남자가 혜순을 세게 들이받았어요. 으악! 혜순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바닥과 무릎이 땅에 쓸렸어요. 통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혜순은 신음했어요. 남자는 잠깐 멈춰 섰다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노인네가 길 한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잘 보고 다녀요. 그리고는 다시 뛰어가 버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혜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했어요. 기력이 없었습니다. 손을 짚으려고 해도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무릎도 쓰라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때 다급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단발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배달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여자는 혜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이고, 많이 다치셨어요. 일단 일어나 보세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혜순을 부축했어요. 혜순은 겨우 일어섰습니다. 여자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손이랑 무릎에서 피가 나요. 우리 식당이 바로 저기니까 거기 가서 소독하고 쉬세요. 여자는 혜순을 꼭 붙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얼마 걷지 않아 작은 식당이 나왔습니다. 산들식당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여자는 혜순을 조심스럽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단출했어요. 테이블이 4개뿐이었습니다. 손님은 없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소독약 가져올게요. 여자는 혜순을 의자에 앉히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구급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혜순의 손바닥을 닦아줬습니다. 쓸린 상처에 소독약을 발랐어요. 무릎도 같은 방식으로 처치했습니다. 아프시죠? 그 사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넘어뜨려 놓고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여자는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혜순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젊은 분이 참 마음씨가 곱네요. 안 해요. 당연한 일이죠. 아, 곰탕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제가 끓인 거예요. 여자는 밝게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곰탕이라는 말에 더욱 그랬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곰탕 한 그릇이 나왔어요. 여자가 상을 차려주며 앉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습관적으로 코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깊게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순간 혜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냄새는 뭔가 달랐어요. 지금까지 맡았던 그 어떤 곳과도 달랐습니다. 사골향이 진했지만 단순히 오래 끓인 냄새가 아니었어요. 뭔가 복합적이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층층이 쌓인 것 같은 향이었어요. 혜수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도 달랐어요. 깊고 진했지만 느끼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맛이었어요. 이건 혹시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세요?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혜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글쎄요. 제 나름대로 방법이 있긴 한데 잘 설명하기는 어렵네요. 혹시 재료 넣는 순서 같은 게 특별한가요? 혜순의 질문에 여자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놀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아세요? 저 사실 일반적인 것과는 반대로 넣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혜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맞았어요. 이거였습니다. 바로 이 방식이었어요. 연희의 레시피가 틀림없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그런 방법도 있군요. 혜수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요? 김소희예요. 할머니는요? 김소희.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수는 계속 물었어요. 나는 박혜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식당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제가 사실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소희는 조금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혜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기억이 없다는 말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곰탕 만드는 법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게 제가 깨어났을 때 공책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자라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게 곰탕 레시피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만들어 봤죠. 혜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책을 봐야 했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정체를 밝히면 안 됐어요. 소희가 놀랄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공책 혹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나도 곰탕 만드는 걸 좋아해서요. 혜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요. 가져올게요. 소희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이제 곧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레시피가 정말 딸이 만든 것인지. 잠시 후 소희가 나왔습니다. 손에 낡은 공책을 들고 있었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혜순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혹시 찾으시는 거 맞나요? 혜순은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연희의 요리 알림장이라고 어린아이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연희의 것이었어요. 혜순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어요. 엄마가 만든 신기한 곰탕 만들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재료와 순서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바로. 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25년을 찾아 헤맨 그 레시피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혜수는 소희를 올려다봤어요.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7살 때 사고 난 채로 보육원 앞에 버려져 있었고 바로 병원으로 가 목숨은 구했지만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공책만 품에 안고 있었다고 했어요. 혜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당신 혹시 생년월일이 언제예요? 1992년 3월 15일이요. 제가 하고 있는 목걸이에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혜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연희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연희야, 우리 연희야, 드디어 찾았구나. 혜수는 소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소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선 할머니인데 왠지 편안했어요. 혜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손녀를 찾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회사를 살릴 레시피도 찾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였어요. 마지막 일주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순간이 올 줄은 몰랐어요. 혜수는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희야, 이제 할머니가 다 이야기해 줄게. 내가 누군지, 내 엄마가 누군지, 우리 가족이 어땠는지 다 말해줄게. 소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왠지 이 할머니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혜수는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이 레시피로 곰탕을 끓여야 했어요.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모두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간의 곰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시간은 촉박했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혜순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날 밤 혜순은 회사 주방에 있었습니다. 연희의 알림장을 펼쳐놓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어요.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내용은 놀라울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사골, 양지머리, 사태, 도가니, 무, 대파, 마늘이었어요. 평범한 재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달랐어요. 알림장에 적힌 순서는 혜순이 지금껏 알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김 실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혜순도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연희의 식당에서 맡았던 그 향이 기억났습니다. 분명 뭔가 특별했어요. 혜순은 알림장의 지시대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 솥에 물을 붓고 양지머리와 사태를 넣었어요. 약한 불로 천천히 데웠습니다. 일반적인 방법과는 정반대였어요. 1시간 후 사골을 넣고 불을 점점 세게 올렸습니다. 국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혜수는 코를 가까이 가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일반적인 곰탕보다 향이 부드러웠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했어요. 하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알림장에는 불을 약하게 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혜수는 지시대로 불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무와 대파, 마늘을 넣었습니다. 총 14시간을 끓여야 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혜수는 주방 의자에 앉아 졸다 깨다를 반복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새벽 5시가 됐습니다. 혜수는 일어나서 솥 뚜껑을 열었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혜수는 천천히 코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순의 눈이 커졌어요. 이 향은 정확히 기억 속의 그 향이었습니다. 28년 전 딸 연주가 처음 만들어 가져왔던 그 곰탕의 향이었어요. 모든 답이 그 공책 안에 있을 거였어요. 금요일 오전 10시 정관의 곰탕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주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어요. 총 30명의 주주가 참석했습니다. 최 전무는 맨 앞자리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혜수는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혜순이 들어서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감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단 하나였어요. 회사 매각건이었습니다. 최 전무가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어요. 주주 여러분, 현재 우리 회사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매출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도산할 수밖에 없어요. 최 전무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화면에 떴어요. 모두 부정적인 지표들이었습니다. 주주들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글로벌 푸드 코리아에서 인수 제안을 해왔습니다. 주당 25,000원, 프리미엄 30%입니다. 여러분께 상당한 이익이 돌아갈 겁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5,000원이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혜순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혜순에게 쏠렸어요. 최 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 회장님, 무슨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이 매각건에 반대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최 전무가 비웃듯 말했어요. 회장님, 대안이 있으십니까? 3개월 동안 신제품 하나 내놓지 못하셨잖아요. 혜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안이 있다고요. 김 실장에게 눈짓했어요. 김 실장이 밖에서 보온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그릇에 곰탕을 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뭡니까? 최 전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혜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회사의 미래입니다. 25년 전 제 딸이 개발했던 신 레시피예요. 오늘 여러분께 시식을 부탁드립니다. 김 실장이 주주들에게 곰탕을 나눠줬습니다. 최 전무도 하나 받았어요. 모두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숟가락을 뜬 주주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연신 숟가락을 떴습니다. 다른 주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 맛을 보더니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데요? 한 주주가 감탄했습니다. 다른 주주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껏 먹어본 곰탕 중 최고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 맛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들에 이 레시피를 적용하고 프리미엄 라인으로 출시하면 매출은 회복될 겁니다. 혜순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주주들이 수군거렸어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정말 재현 가능한 겁니까? 회장님은 미각도 없으신데 어떻게 품질을 보장하시겠어요? 최 전무가 따져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혜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연희가 들어왔어요. 혜순이 미소를 지으며 연희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레시피의 원작자입니다. 제 손녀이자 신임 수석 연구원으로 임명할 김소혜 씨입니다. 주주들이 놀랐습니다. 손녀라니요? 최 전무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25년 전 사고로 실종됐던 제 손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가지고 있던 레시피 노트도 찾았어요. 이제 이 맛은 안정적으로 재현 가능합니다. 혜순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연희가 앞으로 나와 알림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레시피의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주주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순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 전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최 전무, 당신이 글로벌 푸드 코리아로부터 뒷돈을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회사를 헐값에 넘기고 본인은 임원 자리를 보장받기로 했죠? 최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수는 서류를 펼쳤어요. 계좌이체 내역과 이메일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최 전무가 소리쳤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주주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배임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해임을 요구합니다. 혜순의 말에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최 전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자, 이제 투표하겠습니다. 회사 매각건에 찬성하시는 분? 감사가 물었습니다. 단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최 전무조차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모든 주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매각건은 부결됐습니다. 회사는 정상 운영됩니다. 그리고 신 레시피로 재도약하겠습니다. 혜순이 선언했습니다. 주주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혜순은 마침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3개월간의 고된 싸움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최 전무는 고개를 떨군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혜순은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탐욕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혜순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어요. 50년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아니, 더 찬란하게 빛날 거예요. 혜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순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의사의 강력한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석 달간의 무리한 일정이 몸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하지만 혜순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연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혜순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곰탕 끓여왔어요. 연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직접 끓인 곰탕을 가져왔습니다. 혜순은 고맙다며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연희가 곰탕을 그릇에 따랐습니다. 하얀 국물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혜순은 코를 가까이 가져가 깊게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향이었어요. 연희야, 내 솜씨가 날로 늘는구나. 혜순이 말했습니다. 연희는 아직도 연희라는 이름이 낯설었어요. 25년 동안 김소희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제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혜순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딸 연주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 엄마는 천재였어. 요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지. 그리고 너를 무척이나 사랑했단다. 혜순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연주가 어렸을 때부터 주방에서 살다시피 했다고요.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느라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연희가 태어나고 나서는 딸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엄마였지만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뭔가 연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엄마였지만 사랑은 느낄 수 있었어요. 혜순이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엄마의 뒤를 이어줬으면 해. 연주가 시작한 일을 내가 완성하는 거야.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가 남긴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혜수는 퇴원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됐어요. 의사는 앞으로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혜수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로 돌아온 혜순을 직원들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어요. 회사가 살아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혜수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연희가 이미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신 레시피로 첫 시제품을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전국 매장에 보급하기 전 마지막 점검이었어요. 연희가 능숙하게 재료를 다뤘습니다. 25년 전 어린 시절 배웠던 솜씨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비록 기억은 나지 않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딸 연주가 요리하던 모습과 똑같았어요. 손놀림, 자세, 집중하는 표정까지 닮았습니다. 혜수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14시간 후 곰탕이 완성됐습니다. 직원들이 모여서 시식했어요.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이 맛이면 정간의 곰탕은 다시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우리 다시 일어서는 거야. 혜순이 선언했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침체됐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두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그날 저녁 혜수는 소희와 함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연희야, 이제 내가 이 회사의 미래야. 할머니는 곧 은퇴할 거고 너에게 모든 걸 물려줄 거야. 혜순이 말했습니다. 연희는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연주의 딸이잖아. 그리고 이미 증명했어. 25년 동안 혼자서도 그 맛을 지켜왔잖니. 혜순의 말에 연희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꼭 해낼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혜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연주야, 내 딸 잘 키워냈어. 그리고 내 꿈도 이뤄줬어. 이제 편히 쉬렴. 혜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혜순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혜순은 그게 딸 연주라고 믿었어요. 연희가 혜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혜순은 손녀를 꼭 안았어요. 25년 만의 재회였지만 이미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했고 사랑은 시간을 초월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연희가 속삭였습니다. 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연희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정간의 곰탕에 그리고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간의 곰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신 레시피가 적용된 프리미엄 라인이 출시됐습니다. 이름은 연주의 곰탕이었어요. 혜순이 딸을 기리기 위해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출시 첫날부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매장마다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SNS에는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극찬했어요. 이런 곰탕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혜수는 본사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자료를 펼쳤어요. 회장님, 첫 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문의도 폭주하고 있어요. 혜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였어요. 연희의 노력이 빛을 발한 거였습니다. 연희는 연구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매일 주방에서 직원들을 교육했어요. 레시피를 정확히 전수하고 품질을 관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느 날 혜수는 첫 번째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강남 본점이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혜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어요. 손님들의 표정이 행복했습니다. 한 숟가락 뜨고는 감탄했어요. 어떤 손님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손님은 직원에게 레시피를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다른 곳 곰탕이랑 완전히 달라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젊은 매장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레시피라고 했습니다. 50년 전통의 비법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혜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거였어요. 이게 바로 혜순이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행복해하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요. 다음 날 혜수는 소희와 함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레토르트 제품 생산 라인이었어요. 편의점과 마트에 납품할 제품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신 레시피를 레토르트 제품에도 적용했다고 했어요. 물론 매장 제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 제품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샘플 나왔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공장장이 레토르트 팩을 데워 혜순에게 건넸습니다. 혜순은 코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냄새를 맡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매장 제품의 70% 정도는 재현됐습니다. 소희도 맛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격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장장에게 양산을 지시했어요. 한 달 후 편의점에 제품이 깔렸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첫 주 만에 물량이 동났습니다. 재고가 부족해서 긴급 증산에 들어갔어요.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경제신문에 정간의 곰탕의 부활 스토리가 실렸어요. 위기의 기업이 어떻게 재기했는지 상세히 다뤘습니다. 혜순과 연희의 인터뷰도 실렸어요. 정 회장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혜순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이죠. 진심으로 만든 음식은 사람들이 알아봐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70이 넘은 할머니가 3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손녀를 찾고 레시피를 되찾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어요.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졌습니다. 정간의 곰탕은 단순한 외식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가족의 사랑과 전통을 지키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곰탕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경험하러 왔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매출은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도 늘었어요. 새로운 매장도 10곳이나 오픈했습니다. 주주총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배당금도 사상 최대치였어요. 혜순이 일어나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희가 대표이사를 맡을 거라고 했어요. 자신은 회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남겠다고 했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연희가 능력을 충분히 증명했으니까요. 연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이룬 것을 지키고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혜순과 연희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6개월 전에도 여기 왔었어요. 그때와 풍경은 같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연희야, 이제 내 시대야. 할머니는 이만 물러날게. 혜순이 말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영원히 우리 회사의 정신이에요. 절대 물러나시는 게 아니에요. 혜순은 웃었습니다.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연희야. 내가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정간의 곰탕은 부활했습니다. 아니, 부활을 넘어 더 강해졌어요. 이제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할머니의 열정과 손녀의 재능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딸 연주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순도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모든 게 잘 됐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정간의 곰탕은 이제 업계 1위를 되찾았어요. 전국에 150개 매장이 있었습니다. 해외 진출도 논의되고 있었어요. 혜수는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이 됐습니다. 회사 경영은 완전히 연희에게 맡겼어요. 혜수는 가끔 회사에 들러 조언을 해줄 뿐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수는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연희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익숙한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침 식사 가져왔어요. 연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이렇게 찾아와 곰탕을 가져다 줬어요. 혜수는 반가워하며 연희를 맞이했습니다. 연희가 주방에서 곰탕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혜수는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새로운 버전이에요. 약간 변형을 줬거든요. 연희가 설명했습니다. 기본 레시피는 같지만 마늘 양을 조금 늘렸다고 했어요. 향이 더 깊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혜수는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코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향을 맡았습니다. 여전히 좋은 냄새였어요. 사골의 진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혜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어요. 혀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혜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뭔가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느껴졌어요. 이게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한 숟가락을 떴어요.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맛이 느껴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맛이 느껴졌어요.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구수한 사골 맛, 부드러운 고기 맛, 그리고 은은한 마늘 향까지 모두 느껴졌어요. 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숟가락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연희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픈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맛이 느껴져. 연희야, 내가 지금 맛을 느끼고 있어. 혜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희도 놀랐어요. 3년 동안 잃었던 미각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맛이 느껴지세요?
연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혜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여전히 느껴졌어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혜수는 계속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3년 동안 텅 비어있던 세상이 다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맛이라는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고. 이제 할머니 마음이 편해지셔서 그런가 봐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혜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니 몸도 회복된 거였습니다. 혜수는 곰탕을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곰탕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3년 만에 처음 맛본 거였어요. 연희야, 내가 정말 잘 만들었구나. 이게 바로 내 엄마가 꿈꾸던 맛이야. 혜순이 말했습니다. 연희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니 기뻤습니다. 혜수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어요.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맛을 되찾으니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우리 외식하자.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혜순이 제안했습니다. 연희가 좋다며 손뼉을 쳤어요. 두 사람은 옷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거리는 봄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어요. 혜순도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연희가 팔짱을 끼웠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혜순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럼 정말 행복해. 너를 찾았고 회사도 살렸고 이제 막까지 되찾았잖아.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 두 사람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연희가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메뉴판을 펼쳤어요. 혜수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와인도 한 잔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혜수는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어요. 파스타를 입에 넣었습니다. 토마토 소스의 새콤달콤한 맛이 혀를 자극했어요. 감동이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혜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연희도 따라 웃었어요.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니 자신도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한강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어요.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할머니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어. 혜순이 말했습니다. 연희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요리책을 쓰고 싶어. 우리 가족의 이야기와 레시피를 담은 책이야. 내 엄마 연주의 이야기, 우리가 겪은 일들, 그리고 그 특별한 레시피까지 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연희는 멋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함께 책을 쓰기로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혜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콤했어요.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각을 되찾은 거예요. 하지만 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따로 있다는 걸요. 손녀를 되찾은 것, 가족을 되찾은 것, 그게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맛은 그저 덤이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정간의 곰탕은 이제 국내 최고의 외식 브랜드가 됐어요. 전국에 200개 매장이 넘었습니다. 해외에도 일본과 미국에 매장이 생겼어요. 혜수는 75이 됐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샜지만 얼굴은 건강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요가도 했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쓴 덕분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정관의 곰탕 5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본사 대강당에 직원들과 가맹점주들이 모였습니다. 총 300명이 넘는 인원이었어요. 혜수는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옆에 서 있었어요. 연희는 이제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불과 35살의 나이였지만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할머니, 긴장되세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설렜다고 했습니다. 사회자가 혜순을 소개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혜순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관의 곰탕 창업주 정혜순입니다. 혜순이 인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쏟아졌어요. 혜순은 잠시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모두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55년 전 저는 작은 곰탕집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이렇게 큰 회사가 될 줄은요. 혜수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청담동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던 일을요. 손님이 없어 걱정하던 날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시절을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곰탕을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볼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객석에서 공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수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3년 전 저는 맛을 잃었습니다. 미각을 잃은 거죠. 요리사에게 최악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맛은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요. 혜수는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맛은 여기서 느끼는 겁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정성으로 만들고 사랑으로 대하면 그게 바로 최고의 맛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3년 전 저는 잃어버렸던 손녀를 찾았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 연희. 연희가 지켜온 레시피가 회사를 살렸어요. 혜수는 연희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연희가 올라왔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이제 이 회사는 연희에게 맡깁니다. 연희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앞으로 정관의 곰탕을 더 큰 기업으로 만들 겁니다. 연희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시작했어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유산을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정관의 곰탕은 단순한 외식업체가 아니에요. 가족의 사랑과 전통을 나누는 곳입니다. 연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해외 시장도 공략할 겁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를 위한 새로운 메뉴도 개발할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을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성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혜수는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정말 잘 컸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어요. 기념식이 끝나고 파티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혜순과 연희에게 인사를 했어요. 모두가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혜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파티가 끝난 후 혜순과 연희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희야, 할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 혜순이 말했습니다. 연희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할머니. 할머니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기 저 별 보이니?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혜순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게 내 엄마야. 연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기뻐하고 있을 거야.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엄마였지만 그리웠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엄마가 남긴 레시피 잘 지키고 있어요. 연희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연주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혜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콤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회사도 살렸고, 손녀도 찾았고, 맛도 되찾았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내일 뭐 하실래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혜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곰탕 끓이자. 우리 둘이서 함께. 옛날처럼 말이야. 연희가 좋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만나서 함께 곰탕을 끓이기로요. 혜수는 마지막으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빛들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정간의 곰탕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연주야, 우리 해냈어. 내 꿈을 이뤘어. 이제 편히 쉬렴. 혜수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정간의 곰탕, 맛을 잃은 제국은 부활했습니다. 아니, 부활을 넘어 더 강해졌어요. 할머니의 열정, 딸의 재능, 손녀의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음식에 대한 사랑, 손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혜순과 연희는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은 푹 쉬어야 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간의 곰탕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연희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요. 55년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